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라고 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핵융합 에너지라는 게 이제 핵융합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전기로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핵융합 연구 장치인 K-STAR라는 장치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게 제가 일반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시고, 또 저도 사실 어려운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잘 쉽게 설명을 못하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게 정말 되긴 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요게 정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텍스페이어들한테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을 사실은 정부에서 받아서 쓰거든요. 정부 돈이라는 건 사실 국민들의 돈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 한번 저희 내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외부에 계신 여러 일반인들하고도 같이 좀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구고요. 지구 위에 이렇게 태양을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18세기, 19세기 그림인데요. 이와 비슷한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지구 대비 우리가 만든 태양의 크기는 아주 작을 테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카본 넷지로라고 이제 해서 2050년 대부분의 선진국들 2050년에는 네트로 카본을 안 생산하면서 에너지를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리뉴어블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 갭을 우리가 좀 상상하기에 지금 여기서 이 갭은 이 아더스가 이렇게 커질 텐데 이게 더 이만큼 필요할 텐데 이걸 이제 뭘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다 카본 덩어리고 다 카본 덩어리 때문에 안 되고 결국은 리뉴어블 에너지나 원자력이나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이 이 갭을 채워야 된다는 이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2030년까지 지구 온도가 한 2도 올라가면 큰일 난대요. 2도가 되면 안 되고 1.5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해볼 수 있는데 2도가 되면 큰일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이슈들은 서로 이렇게 좀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글로벌 워밍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거짓말이고 근거도 없다고 하지만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공하는 과학자의 한 99%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한 1%가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건데 굉장히 그게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또 어떤 언론에 나오고 할 때는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뭔 얘기할 때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이게 정말일까?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정보가 이제 널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정보는 많아지지만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진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이 크라잉 울프라고 이제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1990년대 초에 이제 이 핵융합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이거 30년이면 될 거야. 30년이면 이제 거의 30년이 다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한 3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비슷한 거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석유가 늘 매장량이 부족해가지고 30년만 쓰면 이것도 다 고갈된다. 이것도 크라잉 울프죠. 지금 전혀 석유는 고갈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석유를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이건 셰일가스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린 게 우리한테는 더 행운일지 몰라도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30년이면 된다고 해놓고 왜 또 30년 지나서 또 30년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별명을 오늘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크라잉 울프냐 아니면 진짜 뭔가 있냐. 물론 이게 이렇게 30년 만에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한 금방 뚝딱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리 하시는 분들의 잘못도 커요. 처음에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그러니까 이 핵융합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한데 그렇고 맨날 3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롱텀으로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또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문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하는 게 뉴클리어는 이제 핵이란 말이고요. 퓨전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피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자력은 이제 핵 분열을 이용해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일찍 우리가 이걸 발견했어요. 뉴클리어 퓨전이라는 게 이게 세상 자연계에 있고 이걸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일찍 유명한 아사 에딩턴 같은 사람들이 20년대 이제 그런 이론을 제안하고 결국은 50년대쯤에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옛날 소비에트 사람들인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 토카막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때 스텔러레이터를 했었는데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 토카막이 이겼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하지만 대부분 이겁니다. 이걸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핵융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와서 제가 이제 오늘도 강조하겠지만 1980년부터 이제 인류가 뭘 고민하기 시작했냐면은 이 작은 장치로 해가지고는 더 이상 이 성과가 없으니까 굉장히 큰 장치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큰 장치는 이제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연구인들 많이 필요하니까 한 나라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 여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해서 이제 이걸 한번 줘보자 하고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80년대 시작을 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리뉴어블 에너지 하고 이런 하이드로나 윈드나 요즘 솔라나 이런 많이 하지 뉴클리어는 요즘 좀 문제가 있지만 퓨전도 이제 나중에 될 거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보시면 이게 많은 부분 이게 우주에서 왔어요. 이런 에너지원들이. 요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서 오냐면 다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다 모든 에너지는 다 자연계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최근에 온 거고 뉴클리어는 핵분열은 아시다시피 1940년대쯤에 이건 다 뭘로 시작했겠어요? 이런 걸 처음에 에너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었고요. 폭탄입니다. 폭탄. 무기로 하다가 무기하고 이런 거하고 뭔 차이겠어요? 이 발전소하고는. 무기는 그냥 빵 터지면 제어할 필요가 없죠. 얘를 안 터지게 따뜻하게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터지면 세게 터지면 터질수록 좋으니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터지기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안 터지고 계속 열만 내도록. 핵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핵융합도 이게 우리 수소폭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선진국들은 다 가지고 있죠. 북한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는 게 우리가 뚝딱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리와 어떤 실험적인 데이터베이스만 갖춰지면 웬만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만들 수 있어요. 터트리는 건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터지면서 계속 오래 유지하는 거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됐으면 우리가 벌써 했겠죠. 근데 얘는 이게 되게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빨리 상용화가 돼서 지금 우리가 벌써 이게 50년대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벌써 한 70년 아주 잘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원천들이 있는 게 대부분 이게 다 자연계에서 우리가 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고, 우리가 새로 만드는 에너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자연계에 있는 에너지들이 뭐 화학적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위치 에너지를 쓰는 거죠, 물에.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원자 내에 존재하는 아주 그 무거운 파트,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의 반응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이런 지금 석탄이나 이런 화력 발전을 대체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기저라고 썼는데 이게 백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제주도에 지금 우리 풍력 많죠. 그다음에 태양열 되게 많아요. 근데 신문지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맨날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그 풍력 장치를, 태양열을 갖고 있는 주민이 장치를 그걸 전력에 꽂으니까 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꽂으면 안 된다. 왜?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 도니까. 전력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잉여 전력이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남아도 안 돼요. 언제나 이게 그리드에 부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적정한 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나중에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뭐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생산할 때는 생산량을 줄이고, 적게 생산할 때는 빨리 생산을 늘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화력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화력은 켜고 끄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면 켜고 밤에는 뭐 끄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태양열은 24시간 틀고 있는데 뭐 얘가 햇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막 바뀌고 이렇게 막 변할 거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쓰기 어려워요. 이제 골치 아파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전체가 우리가 100% 지금 전기를 써야 되는데 한 50%는 일정하게 쭉 계속 전기를 내는 게 있고, 그 나머지만 이제 바꿔가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전력 시스템은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50% 일정하게 이게 전기를 내는 그걸 이제 백본 기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저가 아니면 우리가 뭐 100만 킬로와트의 전력 생산을 가지고 있지만 100만에 10만 킬로밖에 못 쓸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큰 낭비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이 백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가 자고 있을 동안 계속 24시간 그냥 일정하게 돌아가죠. 연탄처럼. 연탄은 뭐 한 2, 3일, 하루 가나요? 뭐, 근데 그게 그냥 1년에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뭐 아시다시피 좀 단점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계속 앞으로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좀 너무 어려운 건 빼고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핵융합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플라즈마라서 이게 어려운데요. 이 플라즈마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고체가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이제 액체가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는 건 알죠? 우리가 이게 삼상이라 그래요. 세 가지 다른 상태. 근데 기체를 더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뜨거워지겠죠. 계속 뜨거워지다가 이 원자를 보면은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떨어질 만큼 뜨거워지면 이게 이제 플라즈마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뭐가 다르냐? 기체는 우리 배터리를 딱 연결해도 전기가 안 흐르죠. 절연체예요. 근데 얘는 아까 전자가 튀어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튀어나온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흘릴 수가 있어요. 전기를 얘가 인식하는 거죠. 배터리를 걸면 불이 커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면은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잘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기체를. 보통의 기체는 우리가 가둬놔도 이런 컨테이너 안에 가둬놓으면 그 안에만 가둬지지만, 이 물질하고 이 컨테이너 벽에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플라즈마는
다른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걸 딱 거기다 걸면은 얘가 거기 가둬집니다.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얘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두고 이 가둬온 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거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플라즈마라는 건 이제 전자와 핵이 분리된, 그래서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자연계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사실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체나 액체, 기체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주상에 어디 뭐 저기 뭐 여행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걸 볼 확률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플라즈마예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매스 단위로 보면 한 99% 정도가 플라즈마고 고체 액체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럭키하게 이렇게 저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고체 액체 기체를 가지는 그런 온도를 가지는 그런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의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보는 게 다 그거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은 다 플라즈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플라즈마예요. 이제 태양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안에 볼 수는 없지만 태양 늘 보는데 태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빛 에너지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서 뭘 하고 있냐 보면 얘는 지금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안쪽이 굉장히 밀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밀도가 올라가면 압력을 가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냐면 다 뜨거워져요. 기체를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 뜨거워지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만 도 정도 돼요. 근데 그러고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한 점 하나로 뭐 그 이하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만히 놔둬도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냥 중력만 가지고도. 근데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지구에서 지금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구상에서 구현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태양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중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떻게 이걸 태양과 비슷하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뭐 예술가나 좀 더 창의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늘 자연을 보고 배우는 거죠. 자연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거보다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 태양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어렵나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저기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아주 어려운 수식들은 없으니까 아주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이 바인딩 에너지는 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핵분열하고 이제 핵융합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얘기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발전소에 쓰고 있는 다 핵분열 에너지예요. 핵분열 에너지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라늄 235번이라고 그 안에 보면은 우라늄이라는 원자 핵에 235개의 입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이것들이 중성자가 하나 이게 톡 치면은 얘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두 개가 나눠요. 그리고 이제 또 잡다하게 또 조그만 것들이 나와요. 이걸 이제 분열 반응이라고 그래요.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우라늄 235는 저기 자연계도 있고요. 238이 많지만 그것을 잘 정제해서 쓰면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아주 쉬워요. 반응도.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연료봉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우라늄이 이게 쇠처럼 무겁거든요. 쇠보다 훨씬 무겁죠. 그래서 이걸 연료봉에 놓고 중성자를 이렇게 때리면 이 안에 게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도 그대로 있고 열만 나는 거죠. 그 열을 이제 주변에 냉각수를 흘려가지고 물을 데우고 그 물을 데운 거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 뒷부분은 뭐 화력이든 뭐 다 똑같아요. 그건 사실 물을 끓여서 혹은 물을 데워서 하는 것은 다 똑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체하고 액체만 있으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플라즈마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핵융합인데 이거는 또 뭐냐 하면은 이게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는 아시죠? 그죠? 우리 지금 요즘 수소 연료전지 뭐 그러고 요즘은 난리인데 그 수소는 가만히 보면은 양성자 하나가 있는데 이 보시면 이 빨간 게 양성자면 이 파란 게 이게 중성자예요. 요 두 개가 뭉쳐 있는 거예요. 중수소라 불러요. 근데 중성자 하나 더 들어있는 거는 이걸 삼중수소라 부르거든요. 세 개니까. 두 개 중. 그죠? 삼중은 세 개가 있다는 뜻이죠. 입자가 세 개 있다는 뜻이에요. 부딪히면은 이렇게 돼서 이게 힐륨이 나오고 이제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 반응은 뭐 잘 알려진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게 이제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잘 일어나는데. 왜 잘 일어나지 않느냐? 뭐 아시다시피 뭐든지 깨는 건 쉬운데 합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합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놈들을 합쳐서 힐륨이라는 원자를 만드는데 이놈들은 뭐 들어보신 적 있지만 이제 옛날에 이제 핵력이라는 걸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낼 때 굉장히 얘들이 가까워져야만 반응하는 게 핵력이에요. 아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의 한 15승 미터 밑으로 굉장히 가까워져야 돼요. 그전에는 뭘 느끼냐면 다 전자기를 느끼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자 뭐 아시잖아요. 플러스에 뭉치면은 밀어내죠. 그래서 가까이 못 가게 하죠. 가까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세게 밀고 더 빠르게 총알처럼 이렇게 부딪히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은 이놈들 굉장히 이놈들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라는 거는 속도라는 게 이제 운동에너지인데 운동에너지라는 거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온도입니다. 운동에너지 아주 다양한 운동에너지들이 가진 입자들이 어떤 뭐 정규 분포와 가까운 분포를 그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평균적인 에너지, 운동에너지를 따지는 그게 바로 온도예요. 온도가 사실은 이렇게 좀 입자 단위에서 보면 그런 식의 정의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온도계로 재는 온도는 뭐 그냥 온도지만 그 온도의 절대적인 의미는 사실 다 운동에너지라는 입자. 우리가 현미경을 보든가 뭘 더 작은 걸 볼 수 있는 걸 보게 되면 계속 안에 움직이고 있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냐가 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면 이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온도 레벨이 한 1억 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0이 몇 개고 뭐 이렇게 따질 텐데 굉장히 높아요. 1억 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 100도만 돼도 사람이 뜨겁다고 그러고 난리인데, 그죠? 근데 가능합니다. 1억 도라는 게.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좀 이따 우리 설명해 주면 이게 사실 이게 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1억 도라는 게 하나의 입자가 1억 도면 그건 사실 에너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입자가 어마어마하게 1억 도짜리 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탄 불 뭐 그게 한 2000도 된답니다. 안 재봤는데 2000도 되는데 연탄 불은 굉장히 온도가 높지만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한 60도, 10도에 물만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거는 온도라는 건 중요한 파라미터지만 온도라는 것만 자체를 갖고 위험하다고 따지는 거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그 온도가 높은 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이 핵력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막 실제 어렵긴 한데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온도가 1억 돌리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케이스에서 늘 합니다. 얼마나 그걸 많이 만드느냐가 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발견된 거는 거의 비슷하게 발견됐는데 얘는 벌써 70년 전에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고 이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냐? 이렇게 이거 정말 50년대부터 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건 어렵게 들어갈 건 같지는 않고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플라즈마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 가동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장입니다. 자기력이라고 부르는데 중력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자기력을 이용해서 이제 가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자기장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입자들이 따라당기기 때문에 밖으로 안 튀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여기 가둬지는 거죠. 가둬지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한 거예요. 오랫동안 가둬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잘 온도만 올려줄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를 넣고 오랫동안 가두고 온도를 올려주면 반응이 날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실험 데이터를 보고 따져봤더니만 약 한 1.5도 정도가 가장 최적화된 온도다. 더 높으면 안 좋아요, 또. 이게 사실, 이런 게 좀 딜레마인데, 뭐든지 너무 높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다가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옆으로 지나가는데, 너무 빠르면 이게 서로 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너무 빨라지면은 서로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안 빠르면 어떻게 되냐면, 가기도 전에 반발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주 빠르다고 이게 핵융합 반응이 많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또 이제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아주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되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다양한 레벨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 이해하는 수준,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수준. 그다음에 이걸 이제 양각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계산식을 풀어야 되지만 그것들은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까 좀 제가 이제 느낌적으로 갖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상상을 해보면 두 개가 굉장히 빠르게 부딪히는데 이게 약간만 버긋나도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핵력이 아주 좁은 데 생기니까 어느 정도 스피드가 되면 그 상태에서는 둘이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그거 더 빨라지면 이제 못 만나고 지나가는 거죠. 적당한 수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 1.5도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핵융합을 구현하는 방법은 태양처럼 중력과 같은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낸 건 자기력이고 자기력이라는 건 아까 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입자가 자기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좋은 거죠. 옆으로 안 가니까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감으면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오면은 이제 계속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긴 게 이게 도넛처럼 생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도넛 안에 자기장이 흐르고 있고 이게 계속 돌아오면 계속 돌아오니까 자기자죠. 그죠? 근데 자기장을 이렇게 만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은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장 만나는 특성이 있던 자기장을 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처럼 이제 플라즈마라는 걸 만들고 이제 거기다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제 플라즈마가 어디 도망 안 가고 계속 우리가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둬놓는다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떻게 가열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가열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뜨거운 놈을 계속 넣으면 되겠죠, 안에. 그죠? 그게 이제 외부에서 아주 하이에너지 가속기를 이용해서 하이에너지 입자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전체도 뜨거워지겠죠. 혹은 우리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저기 마이크로웨이브 요거 전자레인지 요거 보면은 요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뭐 어디 접촉도 안 하는데 밑에 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뜨거워지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전자기파라는 게 그냥 파동이에요, 파동.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파동인데 이것들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원자들을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이제 우리 이렇게 마찰력처럼 연연하듯이 이렇게 연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쏘면은 플라즈마가 막 떨는 거죠. 그걸 맞춰서 떨다 보면 이 전자기파 쪽의 에너지가 일로 이동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장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복잡한 방식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토카마이고 이게 이제 스텔라 보기만 봐도 얘도 복잡하지만 얘는 더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거예요. 심플하게.
이게 덜 복잡한데 성능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속으시면 안 돼요. 복잡하다고 해서 이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스템이 가장 단순해야 가장 거기에 효율이 가장 높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뭐 아주 복잡하게 한 것들은 효율을 떨어뜨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게 핵융합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중요한 원료가 뭐였어요? 중수소, 삼중수소죠. 중수소는 바닷물에 많이 있어요. 0.01% 정도가 있어요. 우리 뽑아내면 돼요. 우리가 마시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근데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없어요. 자연계 없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걸 삼중수소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다. 연료가 하나가 부족해요. 근데 이것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삼중수소 만든다. 여기 만들어서 이 안쪽에 플라즈마에 넣고 여기 이제 자기장을 걸어서 이걸 유지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가열 장치로 가열을 해서 1억 도 이상 촉분을 만들면 여기서 열이 나오면 이 열을 잘 뽑아서 터빈을 돌리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 뭐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쪽 뒤쪽은 원자력이든 뭐 화력이 다 똑같은 거고 뭐가 물을 데우냐, 어떤 반응이 물을 데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뭐 생각해보면 장점이 되게 많아요. 단점은 아까 말씀대로 뭐겠어요? 어렵다. 아주 큰 단점이죠. 쉬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 100만 킬로 보통 옛날에 하던 저기 화력 발전소 같은 게 한 100만쯤 됩니다. 원자력은 한 이거에 한 10배 되는 1000만이고. 근데 보면은 핵융합이 이제 아까 보시면 이게 바닷물이고 이 아까 삼중수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이제 리튬이라는 원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리튬 전지에 쓰는 거기다가 중성자를 때리면 이게 삼중수소가 됩니다.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이용하면은 이 정도면은 하여튼 뭐 석탄 40톤 이상. 그러니까 재료가 적다는 거죠. 그렇게 적어도 된다. 그래서 뭐 우라늄 따져도 훨씬 더 적다. 그래서 뭐 이런 데 이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핵융합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플라즈마를 1억 도로 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 1억 도 올리고 계속 그 플라즈마의 입자수를 늘려야 이제 될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저희가 아까 이터가 1980년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끼지도 못했고 어디 뭐 아무도 없는데 누가 깨워주나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K스타라는 장치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한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K스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K스타의 어떤 목적들이 있어요. 단 장치가 한 거보다 또 좀 잘해보겠다. 뭐 이런 뭐 굉장히 앰비셔스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저기 그런 걸 보기라도 했냐고 어디 뭐 저기 누구나 하면 다 되는 거냐고 굉장히 그렇게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젝트 처음에 갈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어요. 좀 이따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할 때 늘 이제 리스크하고 그 베네핏을 놓고 이제 그럼 이제 뭐 가능성을 따질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하고 다 알려진 걸 하면은 사실은 잘 해도 본전이에요. 잘 해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남들이 안 하는 걸 했을 때는 야 이거 안 될 텐데 뭐 된다는 사람이 만약 10명인데 안 된 사람이 100명이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뭐 굉장히 임팩트가 다르겠죠. 핵융합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뭐 50년도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 케이스라는 장치가 옛날에 이제 뭐 이 카이스트 토카막이고 뭐 그다음에 스너칠구라 이게 SNU가 이게 서울대예요. 서울대의 토카막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단순해요. 그리고 이건 카이스트 토카마이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이제 외국에서 받아와서 실험 장치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캐스타 장치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행합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미드텀 억세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중간 정도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존의 다른 장치들이 굉장히 아까 저기 자기장을 가두니까 자기장을 만드는 게 자석이잖아요. 자석이 굉장히 성능이 좋으면은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겠죠. 우리 자석은 되게 좋은 거였어요. 초전 자석이라고. 초전도란 말은 뭐 저기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초전도 이 의미가 뭐냐면 하여튼 저기 뭐죠? 또 어려우신데 지금 넘어가시죠. 하여튼 되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그 이터라고 장치를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여기 2005년도쯤에 이터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K스타 장치가 그때 거의 다 지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K스타는 지금 한 10년 넘게 운전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K스타는 걸 전에 한번 들어보셨나요? 언론에서 처음 들어보세요.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터 가입국이 한 7개국이 되는데 선진국이라는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뭐 거기 하여튼 조인을 했다. 2005년도에. 그러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이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K스타 장치가 사이즈는 작지만 이터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와 뭐 저기 재질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기 K스타에서 훈련된 분들이 지금 이터에 많이 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주요 핵융합 장치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만들고 있는 장치도 있고, 그래서 K스타도 그 중에 하나다. 중국도 뭐 비슷한 걸 짓고 있고, 뭐 지었고, JT 이것도 뭐 다 이름은 다 똑같아요. 이거 뭐 이게 좀 이게 이상하게 졌지만 이게 뭐 저기 이스턴 뭐 슈퍼컨덕팅 토카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얘기를 보면 이렇게 쓴 거죠, 일부러.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런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어의 조합을 하는 거죠. K스타도 마찬가지예요. K스타가 이게 이름이 좋아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Korean Superconducting Tokamak for Advanced Research 이런 말이에요. 좀 이상한데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핵융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라즈마 일단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오래 가두는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는 그게 처음이에요.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연료를 모아두는 기술. 우리 원장님이 만드신 뷰그래프인데 저도 이제 많이 씁니다만은, 이제 핵융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캠핑을 가서 뭐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할 때 하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서 장작을 구해 오겠죠. 장작을 많이 쌓아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K스타 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K스타처럼 이제 장작을 많이 쌓았는데 거기서 이제 불을 붙이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터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붙인 불을 아까 뜨겁게 물을 데워야 될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죠? 이렇게 이런 솥을 만드는. 그래서 솥을 여기 딱 얹으면 요 기술을 여기다 딱 얹으면 이터에 딱 얹으면 핵융합 발전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족한 기술이 이겁니다. 전 세계에 아직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고, 뭐 이런 에너지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 이거고, 이게 이제 K스타 장치입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저기 이 본체만 만들었다가 나중에 우리 뭐 이 가열 장치들 뭐 아까 초전도 얘기를 안 해서 근데 뭐 필요한 아까 고주파도 웨이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 이유들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하여튼 K스타가 잘난 게 많다 자랑하는 건데,
뭐 맞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잘하는 건 있는데 물론 부족한 것도 많죠. 그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핵융합기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1억도 이렇게 올리는 거는 폭탄도 하는 거고, 폭탄은 뭐 0.001초밖에 못 하겠지만, 그 많이 해서 3억도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 3억도는 제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고,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한 데도 있어요. 1초 이렇게. 케이스타도 처음에는 지금 이게 2018년도인데요. 저희가 한 1초 넘게 1억도 겨우 깐나간다 달성했어요. 근데 여러 이유 때문에 이게 더 안 가는 거죠. 이게 플라즈마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오래 유지하기. 그래서 이걸 하다가 우리가 작년에 하여튼 20초 정도 했고, 지금 다른 장치는 뭐 수초대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술은 뭐 요거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얘기를 하니까, 물론 다른 부분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 사실은 보는 게, 아까 플라즈마라는 걸 하면은 이게 이제 플라즈마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빛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1억도인지 뭐 2억도인지를 재는 거죠. 보면 여기 뭐 떨고 있는 건 이게 불안정석인데 이걸 잘 잡아야 되고, 여기가 온도가 높을까요? 여기가 온도가 높을까요? 여기?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물체가 뜨거우면 물체가 온도에 따라서 빛을 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물체 복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저기 집에 옛날에 쓰던 코일 같은 거 옛날에 주방에 이렇게 전기나 이런 걸 하면 이제 달궈지죠. 그럼 빨개지잖아요. 그죠? 이제 뜨거워지니까 그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더 1억도 되면 무슨 빛이 나올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파장이 짧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측정기를 놓고 보면 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못 보는, 여기는 우리 눈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낮은 거예요. 여기가 1억도면 여기는 이거의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투명한 부분이 온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터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핵심은 굉장히 장치가 크고, 실제로 이제 발전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전기가 많이 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치 돌리는데 100만 킬로와트가 되는데, 이 전기를 만드는 거 100만 킬로와트면 하나만 하잖아요. 한 10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전기에. 그래서 이걸 한다. 그래서 지금 2025년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완공을 하고 35년에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터 아까 이게 사이트를 보시면 이거 지금 한번 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뭐 느낌 별로 없죠. 가서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이게 축구장이 한 10개라든가요. 실제 이런 게 지금 옛날에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걸 하고 지금 상상이 아니라 지금 다 지금 한 70% 넘어갔다니까요. 지금 공정이. 2025년에 이걸 지금 퍼스트 플라즈마를 만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 이제 감을 잡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 이터 관련해서 한국이 되게 잘하고 있다, 그런 문제고, 이것도 이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해결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아주 뜨거워지는 거에 대해 잘 견디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핵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주 어려운 부분들은 좀 뺀다고 뺐는데, 얼마나 느낌적으로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럼 정말 이게 되냐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사실 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케이스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연구원이 한 120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어요. 핵융합 진흥법이라고.
사실 이런 게 잘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저기 대체에너지 진흥법 비슷한 핵융합 진흥법은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이터가 2025년이고 이 이터에 35년 실험이 딱 되면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만약에 뭐 안 될 수도 있죠. 만약 안 되면 다들 집에 가야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사실 과학자만큼 사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얘기해 보시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라도 또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게 되면 그때는 정말 빠르게 진행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뭐 이거는 물론 올해도 사셔야 되겠지만 2050년 정도면 뭐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을 거다 보고, 이 문제는 이게 제가 뭐 여기 뭐 유럽이나 뭐 저기 일본, 저기 잘 나간다는 일본, 요즘 뭐 중국 뭐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따지면은 굉장히 작아요. 인력도 작고. 중국만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중국은 지금 이 이터 이후에 이 CFTR이라고 이런 저기 데모 리액터를 짓고 이걸 가겠다고 하는, 이거 자체도 이제 투 스텝으로 짓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쓰고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지금 옛날에는 뭐 미국이나 뭐 잘 나가던 러시아 이런 데가 했다고 하면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나서고 있고, 우리 K스타도 사실 이 이스트너 장치하고 굉장히 지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은 어쨌든 아까 이터가 지금 한다는 2035년이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거고,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빨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스타는 아까 지금 한 10년 넘게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전들을 하게 되고, 지금 이터가 2020년, 30년대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솥을 만드는 기술, 정식 블랑키시면 솥을 만드는 거고, 뭘 정식하냐면 아까 필요한 그 삼중수소를 정식하는 걸 하게 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걸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세트가 K스타, 그 다음에 이터,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말한 브리딩 블랑켓 관련된 핵심공학 기술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근데 뭐 저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커넥티비티를 올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아우르는, 그 다음에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이제 가상화. 우리 왜 요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게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상화 시켜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치를 하나 크게 짓는 건 굉장히 비싼 돈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가상화를 잘해서 중요한 기술들을 미리 선점하게 되면 나중에 더 효율적으로 장치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로 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핵융합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은 핵융합은 이제 중수소, 삼수소, 수소를 쓰는 거잖아요.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열이 나오고, 그 열을 이용해서 이제 수소 열분해를 가능하고, 또 전기도 만드니까 전기분해도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수소 생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핵융합 에너지는 지금 30년, 제가 이제 다시 그 질문에 답을 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지금도 30년인데 30년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 아닌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근거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이라는 걸 얘기할 때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모든 그 현상에 대한 물리는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 하나. 두 번째는
그걸 이제 단계적인 로드맵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 권력을 투입할 것이냐. 그거라고 봐요. 지난 30년 어떠냐면은 사실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가정도 틀렸어요. 다 하고 있지 못했어요. 하면 할수록 플라즈마는 계속 빠져나갈 방향을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찾아요. 그걸 잘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예산 관리를 투입을 안 했죠. 그냥 계속 예산 관리를 투입 안 하면 30년 계속 30년 계속 가는 거죠. 그 시작하면 때부터 이제 따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다른가? 지금 많이 다르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타가 지금 저기 전체 예산이 저 건설에만 한 20조가 들어간 우리나라 돈으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조를 쓰는데 이게 지금 70% 왔어요. 2025년 오고 35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뭐 이태에 가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겠지만 되면은 이 30년은 전혀 다른 30년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속아보시라.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도 뭐 맨날 퓨전은 언제 되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 많고 했는데 이 상황이 정말 바뀌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런 기후 변화 문제 더 심각해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산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 더 쓸 거고, 사실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구현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진들이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케이스타만 해도 사실 요즘 젊은 연구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엔 주로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쪽에 많이 와서 많이 하고 있고, 그 전망은 아주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내가 과학을 해야만, 아니면 이공계를 나와야만 이 케이스타나 이런 핵융합 쪽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과학 정책 하시는 여러 문과분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이런 걸 하나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실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실험을 서포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어떻게 하면 저기 나라에서 돈을 따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가 모여서 아우러져야만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죠. 옛날처럼 그래 아주 뛰어난 사람 한두 명이 이걸 다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물론 이공계에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인력 분포를 보면은 우리 연구원도 한 30% 정도는 이런 비공계 인력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일도 행정일도 하고 예산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행정 쪽에 그런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나름 그 분들도 사실은 이런 걸 한다고 하는 자부심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아주 좋은 같이 일하게 되면 아주 좋은 직장이다.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제가 이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어떤 일을 하시든 저는 남들이 가는 길은 사람이 많이 갈 거잖아요. 그죠? 정말 잘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탑이 되거나 어떤 정말 좋은 걸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상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인식 못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늘 국영수만 하고 해서, 국영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시면 세상은 제가 아직 한 50년밖에 안 살았지만 세상은 참 여러 가지 고민해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기회들도 생기고 다양한 일거리들이 생기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제가 볼 때 늘 안타까운 게 너무 잡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약점도 있지만, 뻔한 얘기지 하지만 이럴 수 있을수록 다시 한번 기존에 하던 것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딴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남들이 하는 것만 하면은 사실 끝은 잘해도 잘했다 소리 못 듣고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밖에 못 들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보다 좀 새로운 걸 제가 만약에 젊다고 하면 저는 다른 걸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앞으로 뭐 지금 많이 좀 살 일이 많이 남으셨고, 그다음에 핵융합 이 부분이라도 제가 50년 되면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30년이 남았는데 다들 오래 사셔야 되고 이게 정말 내가 나중에 핵융합 저기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코드를 저기 꽂아서 뭐 그때는 TV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뭐 TV를 보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뭐 저기 짧지만 강의 정도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핵융합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별로 어떠한 강점이 있고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국이 뭘 좀 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한국은 기존에 그러니까 실험을 거의 못해서 사실은 불모지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STAR 시작하면서 이제 전 세계 장치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플라즈마의 운전 영역을 이제 찾아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뭐 저기 이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링이나 뭐 많습니다. 관련 연구 분야들이. 근데 뭐 외국에는 사실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험도 사실 굉장히 오래 했고,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사실 노하우는 우리보다 많이 뛰어나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특히 이제 이 핵융합 아까 저기 제가 핵융합 우리 노심 플라즈마 쪽만 말씀드렸는데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뭐 초전도 자석을 누가 제일 잘 만드냐? 그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뭐 초전 자석을 또 운전하는 기술 누가 제일 사실 많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 그다음에 뭐 요즘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그 로봇 기술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저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리모트로 뭐 요즘 뭐 그 로봇 암 같은 걸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그것만 뭐 다시 뭐 조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실 그런 데도 사실 이런 머신러닝이나 이런 테크닉들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죠. 대부분의 저기 선진국은 또 이 원자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자력은 잘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원자력에 아주 원천 기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K-STAR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플라즈마 실험이나 가장 기본적인 물리 부분들은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아직도 따라가야 될 부분이 많다. 다른 공학적인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의 답을 제가 그렇게 드리면 사실 되게 좀 반만 드리는 것 같고, 지금 사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걸 어떻게 또 K-STAR 같은 중간 지점장을 쓸 거냐 이런 거죠. K-STAR라는 걸 중간 지점을 써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주 놀랍게도 많은 부분을 따라잡고 어떤 부분을 능가했어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기술을 접할 때 그렇게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어그레시브하게 실패할 수 있죠. 모든 부분을 실패할 수 있는데 너무 잘 닦여진 길만 가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그거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리스크를 가지고 그렇지만 최대한 그 리스크를 줄여가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아주 원천적인 건 사실 어려운데 사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하나도 없고 당연히 핵융합 분야도 사실 아주 뛰어난 저기 과학자들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또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지금 뒤지고 있는 분야도 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걸 해야 되지만 기초적인 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갭을 맞추기가 따잡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그 질문하신 그 취지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국이 아니면 뭐 우리 한국의 과학계가 어떻게 좀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걸로 답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교수님. 먼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강연 자료를 보면은 20년도 때 이제 뭐 1억 도를 20초 달성했다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25년도에는 300초까지 달성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면 핵융복합 에너지가 상용화된다면 그 1억 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핵융합로라는 건 이제 발전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왜 24시간을 증명을 해야지 뭐 300초면 그게 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공계는 이공계 뭐 다 그렇다고 제가 뭐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연현상을 볼 때는 어떤 특정 그 타임 스케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어떤 것들은 또 좀 더 느리게 나타났다가 또 오래 유지되다가 없어지고, 어떤 것은 그냥 쭉 가고, 이게 타임 스케일들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플라즈마를 가지고 1억도를 만들 때도 불행히도 이 플라즈마는 아주 다양한 타임 스케일에서 우리를 괴롭혀요. 아까 말처럼 1억도 1초 만드는 게 그때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에 관련된 문제를 그걸 우리가 제어하고 없애야만 1초를 넘어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10초를 넘어서려면 그와 또 다른 불안정성을 또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다음 아마 300초가 되려고 하면 또 다른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에 한 100초 정도 되는 스케일의 불안정성이 있는데, 이걸 규명한다는 거는 100초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타임 스케일 한 두세 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300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100초 넘어가는 그런 타임 스케일이 있느냐?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0초를 구현하게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24시간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럼 왜 300초냐? 24시 운전을 하지. 그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300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만 공학적인 문제는 전혀 달라요. 무슨 문제냐면 300초짜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100억이 드는데 이걸 24시간 돌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높은 릴라이빌리티를 가지고 시스템이,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서도 안 꺼지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학적 기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것들은 이제 아주 중요하지 아주,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크리티컬하다 그러는데, 크리티컬 패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변곡점이 되는, 요걸 넘어서야만 되는. 아까 이타가 DT가 35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300초 내에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게 되면 우리의 충분한 예상과 뭐 기계들을 잘 투입을 하게 되면 24시간 운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물리적인 어떤 가장 긴 타임 스케일까지 우리는 다 극복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300초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지향하는 바는 그게 되면 이제 24시간 운전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최종 목표는 24시간이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뭐 1억도, 뭐 우리가 1억도 300초만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도 자체에 너무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1억도짜리가 얼마나 많은 입자들이 우리가 거기 있느냐, 그것도 사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그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핵융합 발전소는 안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뭐 굉장히 싸고 뭐 이런 것들 찾지만 사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한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면 뭐와 비교해서, 또 그러면 상대적인로 얼마나 얘가 장점이 50%고 단점이 30%면 해야죠. 근데 단점 50%
둘 다 50%면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거고.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사실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핵융합 얘기가 나왔지만 뭐 태양열이든 아니면 풍력이든 뭐 여러 가지 지금 환경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 좋다는 수력도 사실은 이게 기후를 엄청나게 바꿔요. 그죠? 뭐 많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핵융합은 그러면 그런 이슈가 없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삼중수소라는 게 자연계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우리의 그 비율을 결정하는 걸 우리가 그 중요한 변수가 이제 반감기라 그래요. 반감기. 반으로, 요 삼중수소가 반으로 바뀌는 시기가 얼마냐. 그게 한 12년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짧아요. 이게 12년 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핵융합하려고 삼중수소를 많이 갖다 놨어요. 근데 12년 지나면 반으로 떨어지니까 그 전에 써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삼중수소가 반감기가 짧아서 좋은 게 뭐냐면은 얘들이 그 발암물질이거든요. 발암물질이라는 게 왜 발암물질이냐면 삼중수소가 우리가 마시면 삼중수소가 발암물질이라는 건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디케이하면서 딴 걸로 바뀌어요. 그때 뭘 내냐면은 뭐 전자나 이런 걸 내가지고 이게 세포를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포를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그 뮤테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뭐 지금 그때 수소가 터져가지고 그 수소 폭발 통해서 이 삼중수소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물이 좀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양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늘 똑같은 게 삼중수소가 그럼 하나만 나오면 우리 안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삼중수소를 우리가 얼마 쓰느냐? 아까 보실 때 치면 우리가 쓰는 연료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삼중수소 쓰는 파이프가 터졌어요. 나가면 한 10g 정도 우리 최대 나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면은 삼중수소는 아시다시피 이게 수소예요. 수소는 굉장히 빠르게 막 퍼져요. 온 동네 다 날아가기 때문에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g 정도의 삼중수소는 우리가 아주 시비한 이벤트가 생겨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그런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그와 비슷한 문제는 원자력이 뭐가 있냐면은 원자력 아시다시피 터지면 우리는 삼중수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 플라즈마라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오래 유지하는 게 어렵다 그랬죠. 그 원자력은 어떨까요? 끄기가 어려워요. 꺼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고준위 폐기물들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열이 나고 있어요. 계속. 아마 수백만 년 이럴걸요. 그러면은 이걸 어떡합니까? 그죠? 이게 지금 고준위 폐기물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터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연료봉 안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 뭐 날라다닐 수 있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았지만, 여기는 아까 말처럼 꺼지면은 연료가 없어지고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뭐 폭발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물론 뭐 자석이 잘못 고장이 나서 뭐 녹고 터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은 뭐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방사선이 막 이렇게 원자력처럼 후쿠시마는 사실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체르노빌이 굉장히 시비한 이벤트인데 그런 수준은 뭐 나올 개연성이 없는데 정말 그러면 그 똑같아요. 정말 없냐 그러면 뭐 확률이 0.000000001%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자들. 늘 0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트리튬, 삼중수소 문제는 심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고준위 폐기물은 안 나오지만 중저준위 폐기물들은 나오죠. 우리가 중성자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의 액티베이션 양은 굉장히 낮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 뭐 이제 원자력이 뭐 100이라고 하면 저 핵융합론은 뭐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지만은 1 이하 뭐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 양이 얼마냐, 그리고 그의 특징이 뭐냐, 정말 고준위 폐기물처럼 수백만 년 우리가 어떻게 안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든 뭐 방법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절대 아주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고 날 수 있겠죠. 사고가 나도 그 사고의 효과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중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핵융합 에너지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가 폐기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융합에서는 이제 저희가 리튬 배터리를 쓰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를 쓰진 않고 리튬 덩어리를 씁니다. 리튬 덩어리를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폐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 다 바뀐다니까. 리튬이 다 트리튬으로 다 바뀌어요. 아까 그게 정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리튬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리튬을 어떻게 나중에 뭐 리사이클 할 거냐 이런 문제보다는 리튬 양이 충분한가, 그 양을 늘 고민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지금 반도체하고 싸워야 되고, 지금 배터리 분야에서 리튬을 다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거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리튬 배터리 앞으로 뭐 지금 전기차가 되면 엄청나게 쓸 텐데, 지금도 많이 쓰겠지만, 그 폐리튬 배터리를 우리가 어떻게 좀 써서 그걸 쓸 수 없을까? 저는 그걸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리튬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그걸 핵융합 쪽에서는 좀 더 싸게 쉽게 그런 방식을 같이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리튬을 늘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고, 그렇지만 그걸 이제 공급 입장에서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그 2050년에 핵융합 발전소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은 입지로 적절한 곳이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소 어디 있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가 주로 어디 있나요? 그 보면 뭐 예상이 가능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뒷단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뒷단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뒷단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충분한 양의 물, 냉각수가 충분하면 되니까 이제 아주 바닷가나 아니면 뭐 큰 강가나 이런 데가 좋고, 뭐 가능하다면 저기 북극 이런 데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키기가 쉬울 테니까 뭐 그런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하여튼 물로 우리가 지금 냉각을 하고 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소양강, 댐 이런 데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원자력은 왜 그런 데 못 갔냐 하면은, 사실은 좀 이게 원자력은 그 디파플레이션 존이라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10km, 20km를 둘러싼 데를 사람들이 주로 못 살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원 이런 데 가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딴 데 있는 거고, 핵융합은 그보다 훨씬 더 사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량의 이제 물이 있어야만 그게 아주 중요한 옵션이고, 당연히 뭐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덜 생기고 하는 부분들 가야 되겠죠. 지진 같은 게 생기면 당연히 뭐 위험할 테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디자인하고 설치를 한다고 해도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뭐든지. 네. 그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여러 이제 발전 그런 원료들을 좀 그 상호 보완하면서 이렇게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발전소가 이제 상용화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핵융합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하는 게 좋고, 그러려면은 몇 기 정도가 우리나라에 그 설치가 되는 게 바람직한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은 토탈 프라이머리 에너지 서플라이라고 남아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서 필요한 에너지 양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이 커브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거나 하면 달라지는 거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다들 전기 안 쓰고
모든 사람들이 원시 시대에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드라이브를 심하게 그것도 뭐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지금 워낙 지금 중국이나 인도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들이 이제 라이징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진국에서 뭐 카본 제로 해봤자 이 올라가는 수준을 우리가 원한 만큼 억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가 맞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원자력이 지금 한 우리나라에서 한 30기? 40개 정도 됩니다. 30기, 35개 정도 되려면 그게 다 아까 좀 기가와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상태를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정도의 핵융합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기본적으로 얘기한 거는 지금 원자력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이 세이프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문제를 이 핵융합을 대체하겠다는 거고 그 말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수요를 한다는 거. 아까 그게 말씀드린 이제 기저전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전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놀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야 돼서 그런 기저전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는 핵융합 노후에도 기본적인 출력의 양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 최근에 우리 한국형 원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1.4기가와트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한 20기, 30기 정도 구비하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재생에너지들로 이제 구비를 해야 되겠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 K스타 외에 우리나라에 그런 핵융합 발전 관련된 연구 시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가 핵융합 발전 기술이 더 이제 빠르게 발전하려면 어떤 기술과 이런 시설들이 좀 도입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K스타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그 플래그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조그마한 실험용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아주 기초적인 물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서울대에도 베스트라는 조그만 핵융합 장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물리, 그러니까 플라즈마 쪽을 이제 연구한 장치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삼중수소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초노자석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연구하는 부분들도 지금 울산에 또 하나, 뭐 그 다음에 뭐 나주에 하나 이렇게 그 특성에 맞게 분산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이제 클러스터라이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들 만들고 당연히 또 우리 연구원이 또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은 아까 이제 땔감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K스타가 하고 불 붙이는 건 이터가 우리 이터에 참가했으니까 이터의 모든 걸 우리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솥을 만드는 기술 이런 기술들은 지금 아무도 안 했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금 새로운 것들 만들려고 그 연구 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다양한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아직 진행 중인 상황들이 많아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하여튼 지금 아까 그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다 지금 제가 받은 거고 혹시 뭐 그거 말고 뭐 저를 뭐 괴롭힐 만한 다른 있으면은 뭐 저는 교수는 아니고요. 교수님은 아니고요. 저는 연구원에 있습니다. 연구원입니다. 그죠? 제 공식 명칭은 책임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연구원에 아까 말씀드린 한 120명, 우리 K스타만 전체적인 뭐 인력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인공태양을 좀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진짜 태양을 띄우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거죠. 인공태양이란 말은 이제 아까 저는 이 그림, 그러니까 이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서 있고
이런 태양을 만드는 거죠. 땅에서. 근데 이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인공인 거고, 인공위성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 태양이라는 의미는 이제 태양이라는 것을 지구상에 하나 구현하는 건데, 이게 태양처럼 하나의 태양을 더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양 옆에 이거에서 나온 에너지를 태양과 비슷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겠다 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사이즈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죠, 그죠? 이 지구가 너무 작은 것뿐이지 사람하고 이거 지금 스케일은 지금 사람이 조금 크긴 한데 2터 정도 사이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게 이런 그 원자 레벨에서의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우리가 인식하기 사람의 머리를 인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이런 뭐 비유나 이런 걸 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장이 이게 이렇게 우리 뭐죠? 이렇게 도넛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자기장 내로 이제 입자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때 이게 이제 온심력을 받게 되는데, 온심력이라는 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이 돌이 튀어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입자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연계가 아주 신기한 게, 이 자기장이 그거를 정확하게 그 힘을 꺾어주는 이 줄 역할을 합니다. 이게 돌리는 줄. 그래서 이 줄이 굉장히 튼튼하면 이게 더 빨리 돌려도 이게 안 튀어나가겠죠. 안 그러면 줄이 끊어질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줄이 끊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줄이 안 끊어지고 이렇게 잘 돌릴까 하는 얘기로 저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만큼 우리가 안 보이는 쇠 줄, 다이아몬드 줄이 붙어 있는 거죠, 거기에. 정말 빠르게 도는데도 이거보다 더 세게 잡아주는 이 자연계의 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걸 돌려도, 빠르게 움직여도 이걸 잡아줄 수 있는데, 이게 자기장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력, 힘의 세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중에 제일 작은 힘이고요. 그다음에 전자기력이 중력의 한 100배? 1000배쯤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핵력, 이렇게 쪼개지고 뭉쳐지는 핵력은 그것도 한 100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중력으로는 못하니까 자기력을 하게 되는데, 자기력이 상당히 세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줄로 이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열을 한다는 게 이제 아까 자기 뜨거운 이제 그냥 물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 넣으면은 50도에다가 100도짜리 물을 똑같이 넣으면은 75도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입자에다가 새로운 빠르게 도는 입자를 넣어요. 그럼 얘는 더 빠르게 돌겠죠, 여기다. 그게 이제 가열인데, 이 빠르게 도는 놈들이 옆에 있는 놈하고 이렇게 좀 충돌을 하는 거죠. 충돌하면 옆에 안 빠른 놈들이 좀 빨라지고, 얘는 좀 느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에너지를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토러스의 한 특정 부분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 빠른 놈이 계속 돕니다, 다시. 그러니까 빠른 놈을 우리가 계속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 이놈들이 어떻게든 느린 놈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서 느린 놈을 더 빠르게 만들 거다.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 문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 아까 당구공 표시도 있었지만, 이제 당구공들은 이제 서로 이제 충돌하면은 이렇게 무거운 놈들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이런 원자 레벨에서 이런 입자들이 충돌하게 되면 충돌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당구공은 이제 두 개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개가 동시에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근데 플라즈마 내에는 원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입자가 들어왔을 때 이 입자가 한 입자에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한 100개, 1000개 입자를 쭉 지나가면 그냥 바로, 그러면서 자기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그 입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 빨라지고, 아까 말씀 이 빨라진다는 의미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열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리기 좀 아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터에서 Q라는 게 있었어요. Q.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이게 에너지 증배율, 뭐 증배 계수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게 플라즈마를 만드는데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력 대비 핵융합으로 나오는 전력 이게 한 10배 이상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발전소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터 같은 경우에 아까 Q equal 10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간 전력이 한 5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 500메가와트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정말 이게 1대 10으로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갖고 있는 중성자가 나와서 중성자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열을 뭐 물을 데우는데 이 생긴 놈들 아까 힐륨 이런 놈들도 굉장히 빠를 거잖아요. 이게 또 플라즈마 내에서 빠르게 돌고 있죠. 이 놈들이 다시 또 자체로 쪽으로 플라즈마를 히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셀프 히팅이라고 부르는데 셀프 히팅 효과가 외부에서 들어가는 파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플라즈마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가 잘 설계를 하면 이건 외부에서 전력을 하나도 안 넣고도 자체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주 아이디어한 케이스는 하지만 그럴 경우는 이 Q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가 되겠죠. 아주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건 아주 이상적인 거고 우리 아주 작은 양의 전력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방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파워보다 생성된 파워가 훨씬 더 많아야 되고 동시에 그 파워의 어느 정도는 다시 또 플라즈마를 가야 하는데 쓰인다. 그게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있지는 않고 하여튼 좀 복잡한 프로세스도 있는데 하여튼 핵융합 반응에서 일어나는 그 생기는 에너지를 한 80%는 전기로 만들고 나머지 20%는 다시 플라즈마에 가야 하는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 equal 10이라고 의미하는 게 다시 얘기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파워보다 플라즈마 셀프 히팅을 하는 파워가 2배 되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80%가 나간다고 그랬죠. 20%가 들어온다고 했죠. 10에 20%면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이 들어갔을 때 2는 셀프 히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더 들어가는 거고. 전체가 실팅하는 게 3인데 2가 핵융합에서 히팅이 되는 거고 1은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터의 목적이 왜 Q equal 10이냐를 또 설명하는 거 마찬가지인 게 외부에서 넣어줘서 계속 유지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체적으로 히팅을 해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2배 이상의 저기 파워는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플라즈마를 가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게 또 이터의 또 다른 그런 이유 때문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융합이라는 게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넘게 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비판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아니, 일면 타당성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처음에 물리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플라즈마라는 게 처음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30년 앞으로 이 다가올 30년이 정말 크리티컬하다고 저는 보는 게 이 이터라고 우리 지금 인류가 아마 이 이터라는 프로젝트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인류가 한 가장 큰 프로젝트일 거예요. 지금까지 뭐 선이나 여러 가지 가속계에서 많이 했지만 이 이터가 가장 큰 프로젝트고 가장 대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류가 공통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아주 저는 이게 인류가 공통을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세스가 빠르지가 않아요. 의사결정도 어렵고. 근데 저는 이게 진척되고 지금 아까 70% 왔다는 게 저는 이거는 정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저는 게임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당연히 지금 다른 에너지원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백본으로 우리가 쓰는 전력의 50% 그냥 쭉 깔아준 시스템이 있다. 그럼 그걸 써야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핵융합이 계속 이렇게 어렵지만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대용량으로 그리고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원에 대한 구속력이 아주 낮은 그런
에너지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핵융합이 계속 그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다. 그런 말씀. 당연히 다른 에너지원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원자력 쪽에서도 SMR이든 뭐 토륨 리액터든 뭐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들도 좀 한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핵융합이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 처음에 첫 번째 질문에 그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핵융합 시작할 때 원전을 대체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자력도 가고 이제 핵융합도 해서 2100년쯤 되면은 저희 핵융합이 전체의 한 20% 정도의 저희 전력을 보충하면 되지 않겠나 원자력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원자력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지금 발전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전이 그걸 대체하는 걸 더 강화된 부분이 있는 것들이고 원래는 차세대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든 뭐 클린 에너지 타입에서 원래 시작을 했죠. 이게 점점점 일이 커진 거고 그렇지만은 뭐 기본적인 뭐 의미는 같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본 에너지를 지탱하는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원전이 되는 거고 그 원전을 이제 대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요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처음부터 시작한 건 그건 아니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거 이제 쉬웠으면은 벌써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케이스타 한번 나중에 한번 구경하시면 뭐 여기는 그 안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복잡하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든지 최대한 단순화돼야지만 우리가 쓰기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고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지금 했던 것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핵융합의 역사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시작했다가 하나씩 이렇게 필요한 걸 없애면서도 그걸 조건을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리액터가 발전로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뭐 사실 이걸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정말 열심히 실험을 해서 이제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플라즈마가 전혀 우리가 예상하고 다른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부터 따져야 되고 이걸 어떻게 다시 참냐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실험할 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 쉽다, 힘들다, 쉽다, 어렵다 하면서 이게 이 평행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려운 부분들이 근데 어렵다고 이거를 그냥 안 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고. 근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거든요. 물론 이 끝이 어딘지는 뭐 우리가 가봐야겠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는 톱니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톱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처음에 시작한 거 아주 미비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뭐 100% 정답은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핵융합을 계속 연구를 해온 거고 앞으로도 아마 중요한 문제들을 계속 풀어야 될 겁니다. 지금 다 100%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래서 또 장시간이 요구되는 거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 인류의 입장에서보다 가치가 있을 뿐더러 이제 한국같이 이런 뭐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실 한국은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태양열을 많이 쓸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뭐 풍력도 우리가 지금 외국처럼 잘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후 환경 조건이. 그럼 이걸 어떻게 바닷물을 잘 이용하고 좀 뭔가 안정적으로 대용량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오늘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하는 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원자력이 60년대 우리 첫 번째 우리 고려 원전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금 큰 사고 한 번 없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뭐 시대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유사한 형태로 우리 한국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대용량 에너지원으로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실패할 수도 있죠. 세상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할 만하냐 아까 좀 똑같이 단점과 장점을 똑같이 따져서 정말 이게 장점이 많고 단점을 우리가 극복할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단점이 다 보이고 장점은 거의 없는데 이걸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설득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또 예산을 주시는 분들한테 그렇지만은 이제 과학적인 문제라는 게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과학적 문제라는 게 늘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는 잘해도 본전이라니까요. 그거는 사실 잘해서 될 거라고 하는 거면 벌써 다 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사실 저는 기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좀 리스크를 좀 감안하면서도 뭔가 좀 새로운 그걸 어떤 시장이든 어떤 분야든 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을 좀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뭐 처음부터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계속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데서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쌓여서 모든 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식의 접근하고 있는 분야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미래를 타겟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패스를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한데 당연히 이제 여러 각도로 생각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얼마나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팩트인가?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판단할 때 팩트나 다른 거와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 돼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아니고 이게 될 가능성은 얼마예요? 그럼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럼 나쁜 건 또 얼마죠? 이렇게 좀 다각도로 보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 에너지원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에너지원도 계속 찾아야 되고 핵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다른 대체 에너지들이 있는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들과 같이 또 가야 되는 문제들이다. 대답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0%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이걸 하고 있지만 제가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노하우도 있고 앞으로 지금 이터나 중요한 이 브렉스루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하고 그걸 성공한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제가 얘기하고 해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려운 건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아주 어려운 건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핵융합 쪽이 하도 뭐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재미삼아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예.